자, 우리 수원대학교 생활과 금융을 수강하는 수강생들 2주차 제일 마지막 3교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3교시는 우리 교재 3장 정권시장과 투자수단이라는 챕터를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정권시장이라고 얘기하면은 자본주의 경제의 가장 대표적인 제도로 주식회사 제도를 들 수 있으며 정권시장의 존재는 주식회사 제도를 가능케 하는 기반이 됩니다. 주식회사 제도는 여러 사람의 자본이 그들이 선택한 기업을 통해서 투자가 되며 기업은 이러한 자본을 매우 낮은 비용으로 조달을 하되 이익이 생기면 이를 투자자들에게 분배하게 되어 있다는 점이 큰 특징입니다. 분배라는 개념은 우리가 배당금이라는 명목으로 투자자들에게 돌려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개인의 자금만으로는 어려운 대형 사업을 가능하게 하고 기술과 아이디어는 있지만 자금이 부족한 문제를 해결을 해 줍니다. 자, 여기서 우리 주식이라는 개념은 이때 투자자들이 자신의 돈을 기업의 자본금으로 납입하였음을 표시해주는 증서를 받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주식이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채권은 또 뭐냐 한번 보겠습니다. 자금이 필요한 기업이나 기관에게 자금이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자금을 빌려줄 수 있게 하는 수단이 바로 채권이 됩니다. 주식과는 달리 원금과 이자를 약속하는 정서이므로 차입자의 측면에서는 상환에 대한 부담을 갖게 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권시장은 주식과 채권이라는 가장 대표적인 유가증권을 주축으로 형성되는 시장을 말하는데 그 이외에도 파생상품이나 기타 유가증권 등도 거래가 되는 시장을 우리는 정권시장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권시장의 기능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 정권시장을 통해서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게 되면은 그에게 자금이라도 빠른 시간 안에 조달할 수가 있으며 조달된 자금의 상환에 대한 시간적, 정신적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게 됩니다. 투자자들은 대부분 전체 발행 정권의 작은 비율을 소유하고 있어서 경영에 직접 관여하지 않으며 경영에 대한 간섭도 크지가 않습니다. 또 정권시장은 금액의 크기와 상관없이 또한 실물자산 투자에 따르는 절차상의 어려움이 없이 투자자들에게 직접 기업을 선택해서 투자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를 통해서 기업의 성과에 따른 과실분배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므로 투자자들에게는 매력적인 대안을 제공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정권시장의 발전 과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권시장의 설립 초기는 우리나라의 정권시장이 최초로 생긴 것은 1920년대 일제에서 경성 주식현물시장이 설립되면서부터입니다. 그러나 1956년 정권거래소가 개장함으로써 본격적인 정권거래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부는 1950년대부터 반강제적으로 일반인들에게 건국국채를 인수하게 하였고 이것이 채권 유통시장을 형성시키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자, 이거는 대한민국 정부에서 발행해놓은 건국국채의 하나의 견양이 되겠습니다. 그 당시 500환짜리의 건국국채가 되겠습니다. 자, 정권시장의 설립 초기를 보면 그러나 당시의 청산거래제도, 정권거래대금이 연결된 제도를 얘기하는데 청산거래제도를 악용한 투기적 거래로 말미암아서 1958년 1월에 국채 파동이 일어났으며 1962년 5월에도 정권 파동마저 일어나 정권시장은 오랜 기간 동안 침체를 겪게 됩니다. 1960년대 중반에 정부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정권시장의 육성이 필수적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1968년 11월 자본시장 육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서
기업 공개에 대한 혜택을 부여하여 기업 공개를 유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973년 초 정부는 다시 기업 공개 촉진법을 제정해서 공개 대상 기업을 선정해서 강제적으로 기업 공개를 명했습니다. 1974년에 이르러 대통령 특별 지시에 의해서 비공개 법인에 대한 언행 대출을 제한하는 등 보다 높은 강도로 계속되었습니다. 1976년 2월에 정권거래법을 전면 개정하고 1977년 2월 정권관리위원회와 정권감독원이 생겨남으로써 정권시장 감독체제도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 정권시장의 발전기를 보면 1981년 정부는 자본시장 자유화를 위한 4단계 조치를 발표합니다. 1981년 11월에는 최초의 외국인 전용 수익증권이 발매가 됩니다. 그다음에 1984년 6월에는 코리아 펀드가 처음으로 뉴욕에 상장이 됩니다. 1985년부터는 해외에서 주식 연계 채권의 발행이 허용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1985년 12월에 삼성전자의 유로 전환사채 발행을 필두로 기업들이 해외 주식 연계 채권 발행이 활기를 띠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988년 전국이 정권 투자의 열풍에 휩싸이는 등 주식 투자가 일반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989년도 초에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가 드디어 1000을 돌파하는 그런 역사적인 사건도 일어났습니다. 1000을 돌파하고부터는 그때 계속 내리막을 그려서 그 당시 열풍에 휩싸였을 때 투자한 사람들은 상당 기간 동안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1992년 1월 정부는 자본시장 개방 조치의 마지막 단계인 외국인의 주식 투자 자유화를 단행을 했습니다. 외국인에게 주식 투자 자유화를 하면서 한꺼번에 다 오픈되는 것이 아니고 제일 처음에는 30% 지분만 오픈하고 점차 늘려가서 지금은 몇몇 기업을 빼고는 100% 다 외국인들이 투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977년도 말 IMF 사태 이후 경제구조를 전면 세계화하면서 자유화시키는 과정에서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 한도 자체가 완전히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998년 9월부터 뮤추얼 펀드의 설립 및 투신운용사의 신규 설립 허용 등으로 간접 투자 시장이 크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미래에셋 대우증권, 미래에셋증권이 그 당시 창립자인 박현주 회장이 뮤추얼 펀드를 제일 처음 만들면서 우리나라의 뮤추얼 펀드의 돌풍을 일으켜서 엄청난 금융 그룹으로 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특히 1996년 또 코스닥 시장이 설립돼서 성장은 국내 정시의 제2의 도약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 코스닥 시장은 정권협회에 소속돼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004년 3월 달에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간투법이 시행령이 반려되어 기존의 정권투자신탁업법, 정권투자회사법, 신탁업법, 보험업법 등 간접투자자산의 규제 부분이 간투법으로 통폐합이 되기도 했습니다. 간투법으로 의한 자산운용계의 변화는 어떤 게 있었느냐면은 투자 대상의 확대로 간투법에서는 부동산, 상품 등의 실물 자산과 장외 파생 상품의 투자까지도 가능하게 해서 간접투자 상품의 다양성을 추구하게 됐고 엄격한 펀드 지배구조를 확립을 했고 자산운용업의 확대 및 경쟁을 강화시켰고 판매 제도를 변화시켰고 간접투자 자산의 다양화와 펀드의 대형화가 일어났고 사모펀드의 운용 규제의 완화도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드디어 역사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2009년 2월 달에 지금까지 일어나는 모든 그 법들 6개를 다 통폐합을 해서 자본시장법을 만들게 됩니다.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시행 후 5년이 지난 2009년 2월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거를 약칭해서 자본시장법입니다. 시장법이 2월 4일에 시행됩니다. 왜 하필이면 2월 4일이냐면은 2월 4일이 춘분이기 때문에, 입춘이기 때문에 봄이 오는 날을 기해서 그 법이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전에 정권거래법, 선물거래법, 신탁업법 등을 흩어져 있던 정권 관련 법령을 한 법으로 통일을 시키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자본시장법의 주요 내용을 보면은 열거주의 대신 포괄적 규율 체제를 채택을 합니다. 금융차 상품을 사전적으로 열거하지 않고 개념만 추상적으로 정의를 하고, 기능별 규제 체제를 도입해서 동일한 기능에 대해서는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업무 범위를 확대합니다. 금융투자업을 6개 영역으로 분류하고 상호간 겸용을 허용합니다.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신탁업, 이게 6개가 금융투자에서의 6개 중요한 업무가 됩니다. 그리고 투자자 보호 강화 제도가 실시됩니다. 고객 파악 의무, Know Your Customer Rule이라는 게 있는데, 고객 파악 의무와 투자자의 특성에 적합하지 않는 투자 권유를 금지하는 적합성 원칙, 상품의 위험성 명시 의무와 불안전 판매 등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고객이 아닌 판매사가 입증 책임을 지도록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해상충 방지 체제를 도입을 하게 됩니다. 금융투자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투자자의 이익을 해치면서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얻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해 상충 관리를 위해서 정보 교류 차단 장치, 이걸 우리가 차이니즈 월을 이야기하는데, 차단 장치를 포함한 내부 관리 시스템의 구축을 의무화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주식 투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투자자가 일정한 목표하에 기업이 발행한 주식을 매입 또는 매도하는 행위를 우리가 주식 투자라고 합니다. 투자자가 주식 투자의 목표와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유념해야 될 사항을 한 몇 가지를 보겠습니다. 첫째, 투자의 목적을 정해야 됩니다. 나는 돈을 벌기 위해서 한다, 아니면 노후 준비를 위해서 한다, 목적을 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투자 성향을 파악해야 됩니다. 자기는 공격적이다, 자기는 소극적이다, 보수적인 투자 성향을 파악해야 됩니다. 자신에게 적합한 주식을 선별하여 매입과 매도를 실행합니다. 그리고 매매 시에는 거래 비용도 고려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전화상으로 주문을 하게 되면은 0.4%, 0.5%에 한번 살 때 팔 때 수수료를 내는 겁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홈 트레이딩이나 모바일 트레이딩을 하면은 그거의 수수료의 한 10분의 1 정도 받고 내지 않습니다. 심지어 0.0 몇 프로 정도 수수료를 내기 때문에 매매 자주 하는 사람은 거래 비용도 되게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리고 분산 투자의 원칙도 지켜야 됩니다. 분산 투자 원칙도 꼭 지켜야 됩니다. 자, 신뢰성, 수수료, 정보의 신속성과 정확성 등을 우리가 따져야 됩니다. 회사의 대외적인 명분과 방문 시의 지리적 편의성도 따져야 됩니다. 요새는 많은 게 우리가 온라인으로 하지만 그래도 정권사에 한번 들릴 있을 때 너무 먼 거리 쓰는 거 불편하죠. 그죠? 자기 집 가까이 있는 이런 것도 한번 여러분들 되게 신경을 써야 됩니다. 자, 공모주 청약이라는 개념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투자를 제일 처음에 할 때는 공모주로부터 한번 시작해 보는 것도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기업이 신주를 발행하거나 구주를 매출해서 기업을 공개를 할 때 이를 배정받고자 신청하는 것을 공모주 청약이라고 합니다. 우선 상장 주관사 또는 청약이 가능한 증권회사에 주식거래 계좌를 개설을 해야 됩니다. 공모주 청약 기간 중에 증권사 지점을 방문하거나 홈 트레이딩 시스템 HTS나 홈페이지나 전화 등을 통해서 청약에 참여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런 것도 여러분들 실제로 주식 계좌를 오픈해 가지고 공모주 청약도 한번 해봐야 공모주 청약이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채권 투자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채권 투자는 약정된 이자와 원금을 목표로 투자를 하거나 만기일 이전에 채권 가격의 상승을 기대하고 채권을 매매하는 것이다. 우리가 만기까지 우리가 보유를 하면은 그 액면가를 그대로 다 받을 수 있고 그 기간 동안에 기간의 이자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만기되기 전에 매매를 하면은 만약에 채권 금리가 쭉 하락했을 때는 우리가 액면가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채권 매매할 때 금리의 흐름 동향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금리가 올라가면은 채권 가격은 떨어지고 금리가 내려가면은 채권 가격이 올라가는 그 메커니즘을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고 채권 매매를 해야 됩니다. 자, 채권 투자의 원칙을 보면은 투자의 목표를 정하고 자신의 투자 성향을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채권의 고유한 특성에 대해서도 인식하고 적절히 대응을 해야 합니다.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할 계획이라면은 채권의 신용 위험을 파악합니다. 자, 신용 위험이라는 것은 혹시나 만기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원금을 돌려받을 수가 없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할 계획이 아닌 경우에는 신용 위험 외에 유동성 위험, 유동성이라는 건 그 채권이 매매가 자유롭게 돼야 되는데 자기가 갖고 있는 채권을 팔려고 해도 사는 사람이 없으면 유동성 위험이 발생이 됩니다. 그리고 금리 변화에 대한 위험도 있는 겁니다. 그죠? 자, 금리가 갑자기 올라가 버리면 채권 가격이 하락하기 때문에 금리 변화에 대해서 채권 가격의 민감도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죠? 자, 금융투자협회 채권정보 서비스의 신용평가를 보면은, 자, 여기에 들어가 보면은, 우리나라 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평가, 나이신용평가에서 이 신용 등급을 쭉 다 매겨 나왔습니다. 자, 신용 등급은, 채권 신용 등급은 트리플 A부터 쭉 내려갑니다. 트리플 A, 그 다음에 더블 A, 싱글 A, 이게 A 등급이고, 트리플 B는 트리플 B, 더블 B, 싱글 B, 그러면 트리플 C, 더블 C, 싱글 C, 심지어 D 등급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채권 투자를 할 때 투자 적격 등급이라고 얘기하면은 트리플 B 이상은 투자 적격 등급이라고 보고 더블 B 이하는 투기 등급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기관 투자가들은 투기 등급에 해당되는 더블 B 이하의 채권은 투자를 못합니다. 그러나 트리플 B 이상의 채권은 기관 투자가들은 자기 판단 하에서 충분히 투자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트리플 B와 A 등급에는 엄청난 그 채권 수익률에 큰 차이가 나는 겁니다. 자, 왜냐하면은 A 등급하고 B 등급 한 등급 차이입니다. 그죠? 자, A에도 A 플러스가 있고 A 제로가 있고 A 마이너스가 있습니다. 그죠? 그 트리플 B에도 트리플 B 플러스가 있고 트리플 B 제로가 있고 트리플 B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A 마이너스와 트리플 B 플러스는 한 등급 차이지만 여기는 수익률이 되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겁니다. 자, 왜냐면은 건설회사 같은 경우에는 자기 회사의 신용 등급이 뭔가에 따라서 정부 입찰에 참여하는데 제한이 발생되기도 합니다. A 등급은 참여할 수 있는데 트리플 B 등급은 참여를 못한다. 그런 등록이 있기 때문에 그 채권 평가 기관에서 신용 조회를 했을 때 그 기업들은 모든 자료를 다 오픈해 줍니다. 그렇게 오픈해 주지 않으면 좋은 등급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신용 등급은 수시로 변화가는 겁니다. 자, 지난달에는 트리플 A였다가 이번 달에는 더블 A로 변할 수가 있기 때문에 트리플 B에서 A 등급 올라가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채권 투자할 때는 가장 리얼타임으로 그 기업의 신용 등급이 뭔가를 열심히 여러분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 점검을 하지 않고 우리 옛날 정보를 갖고 그대로 투자하면은 엄청난 문제가 발생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각 등급마다 소위
그 채권 수익률이 매일 리얼타임으로 나옵니다. 그거는 금융투자협회 채권 정보 서비스에 들어가서 쭉 보면은 트리플 A가 예를 들면 만기가 국고채가 1년, 3년, 5년, 10년, 30년 따라서 그 채권 수익률이 나오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은 금융투자협회 채권 정보 서비스 사이트에 들어가서 자기가 투자하고 싶은 채권인의 수익률이 어떻게 되는지를 매일 리얼타임으로 체크해야 됩니다. 그리고 쭉 한 달 동안에 그 등급의 채권 수익률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우상향인지 우하향인지도 봐야 되는 겁니다. 그죠? 자, 우리 채권 수익률이 낮아졌다는 의미는 채권 가격이 올라갔다는 의미 되잖아요. 그죠? 그 채권 가격은 채권 수익률과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채권을 투자하는 방법은 직접 투자 방법이 있습니다. 장내거래, 거래소에서 경쟁 매매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매매인데 거래 가능 채권은 상장 채권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거래 조건들이 표준화되어 있습니다. 거래소 시장에서는 채권에 대한 매매 효과가 가격 효과로 이루어집니다. 지정가 효과는 위탁자가 가격을 지정을 하고 시장가 효과는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으로 매매를 체결합니다. 자, 이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식도 내가 삼성전자가 2021년 3월 8일 종가가 82,000원에 끝났어요. 나는 82,000원 사겠다 이렇게 하는 거는 지정가 효과고 나는 시장에 지금 가격대 형성이 하겠다 하면은 그 당시 시장가 형성 가격으로 사기 때문에 항상 주식도 지정가 효과가 있고 시장가 효과가 있듯이 채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장외 거래는 거래소가 개설한 유가증권 시장 외에 자기 매매 또는 중개 매매에 의한 매매를 하는데 장외 매매 대상은 상장 채권과 비상장 채권 모두를 포함합니다. 호가는 일단 수익률로 호가한 후 액면가를 10,000원을 기준으로 해서 수익률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원단위로 더하거나 빼는 방식으로 형성되며 가격 제한폭은 없습니다. 가격 제한폭은 없다는 사실도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거래 절차는 거래 인감과 주민등록증을 지참해서 정권회사에 가서 계좌를 개설하면 됩니다. 계좌 개설 후 투자자는 정권회사의 자기매매 수익률과 채권별 호가 수익률과 기타 채권 관련 정보를 확인을 하고 매매하고자 하는 채권의 종목, 수량 그리고 매매 단가를 결정해서 채권 매매 주문표에 기재한 후 당담자에게 제시를 하면 됩니다. 자, 일반 개인들은 채권 매매할 경우가 극히 많지가 않습니다. 주로 채권은 기관 투자자들끼리 매매가 되기 때문에 기관 투자자들끼리 매매를 할 때는 기본 단위가 50억 단위로 매매합니다. 개인들은 몇백만 원, 몇천만 원 소액 채권도 매매가 가능하지만 기관들은 기본적으로 50억을 기준 미니멈 단위로 그렇게 매매를 하죠. 교수님이 옛날에 정권회사에 근무할 때 제가 개인적으로 정권회사에서 프리랜서로 하면서 한 매매를 3조 이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해봤기 때문에 이 FX 마켓 외환시장에서 달러를 사고 팔 때 전부 다 구두랍니다. 자, 1달러 1120원 1121원 1120원 사자 팔자 말을 해버리면 그게 바로 가격이 형성돼 버리는 겁니다. 그래놓고 갑자기 자기가 예상했는 방향과 달리 가면 아니다라고 오리발 내미면은 그 사람은 FX 마켓 딜러에서 아웃이 되는 겁니다. 채권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채권 시장은 항상 우리가 뭐 1.3% 또는 1.4% 이렇게 사자 팔자 구두상으로 이야기를 해버리면은 그거는 상대방 브로커하고의 보이지 않는 약속이기 때문에 그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채권 매매는 일반적으로 기관들끼리 하는데 제가 3조 이상 매매하면서 딱 한 번에 그런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 어떤 기관에서 채권을 소위 팔겠다고 했다가 아니다 이렇게 해서 상당히 교수님이 곤욕을 치른 적이 있었습니다. 거래 절차는 당일 결제를 또는 장내 거래는 당일 결제를 하고 장외 거래는 이길 결제를 원칙으로 합니다. 단 장외 거래는 거래 상대방의 협의에서 결정될 수도 있습니다.
수수료 및 거래소는 장내 거래의 경우에는 정권회사가 잔존 기간별로 정한 수수료를 내야 하지만 장외 거래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수수료가 없습니다. 채권 거래는 주식 거래와 달리 채권 매도 시에도 거래세가 없습니다. 주식은 주식 매도할 때 반드시 거래세가 있는데 채권에는 거래세가 없다는 사실도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챕터입니다. 투자자가 주식이나 채권을 직접 선택해서 매매하지 않고 투자 전문가에게 매매를 위탁하는 것을 지칭합니다. 간접 투자 수단. 정권 투자를 전문가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마련한 일군의 상품들을 일컫는 말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수익증권이 대표적인 간접수단이었으나 1998년도 미국 등에서 활발히 판매되는 뮤추얼 펀드가 2002년도에는 상장지수 펀드가 차례로 도입되면서 간접투자 상품이 다양화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상장지수 펀드, ETF 펀드가 되게 활발하게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주식이든 채권이든 공부를 할 때 다양한 상품을 많이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자, 이상으로 우리 3장에 나오는 내용을 다 요약을 했고, 자, 우리 2주차 우리 공부는 여기까지만 하고, 그 다음에 또 다음 주 3주차 때 또 다른 재미있는 이야기를 갖고 우리 수강생들하고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비대면 강의니까 교수님이 우리 학생들 얼굴을 볼 수 없어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언젠가 뭐 4월 달에 혹시나 이게 풀리면은 대면 강의를 하면 재밌는 얘기도 해줄 수 있는데 참 아쉽네요. 그죠? 그러나 아마 중간고사 8주째 중간고사 때는 아마 우리 학생들하고 얼굴을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올 거를 기약해 봅니다. 자, see you next week.